나 준혁이 아이 임신했어. 이혼해줘. 그 한마디에 나는 귀를 의심했다. 오늘도 평소처럼 퇴근 후 집으로 향했다. 올해 35, 8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나는 유진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고 믿었다. 월급 450만 원 중 400만 원은 유진에게 맡기고 나머지 1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텼다. 그래도 괜찮았다. 그게 사랑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남자. 낯설 만큼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유진이 내게 차갑게 말했다. 민노 씨, 이분은 제 대학 동창 준혁이에요. 우리 3년 전부터 만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남자가 일어나 내게 고개를 숙였다.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이에요. 형님이라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다.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혼 서류 다 준비했어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재산 분할은 전세금 2억 중 1억만 주세요.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8년이라는 시간이 필름처럼 스쳐갔다. 유진 씨 사업 시작할 때 5천만 원 빌려준 것도 나야. 시댁에 매달 200만 원씩 보낸 것도 나였고. 유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건 남편으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그걸 따지는 거예요? 준혁이 내 옆으로 다가와 팔짱을 끼며 말했다. 형님, 유진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잖아요. 제가 유진이랑 아이 잘 책임질게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유진은 시계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30분 안에 짐 싸서 나가주세요. 오늘 중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나는 침실로 들어갔다. 옷 몇 벌을 가방에 넣고 결혼사진을 봤다. 행복하게 웃던 우리 모습이 이제는 낯설었다. 서랍을 열자 통장이 있었다. 잔액은 180만 원. 그게 내 전부였다. 가방 지퍼를 잠그고 거실로 나가자 유진이 말했다. 서류에 도장 찍고 가세요. 펜을 들어 서명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도장을 꺼내 마지막 힘을 다해 찍었다. 재산 분할 1억은 일주일 안에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 알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유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안해요, 민노 씨. 그냥 당신이랑은 안 맞았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닫았다. 폭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다. 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갈 곳이 없었다. 그냥 걷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꺼내 통장 앱을 열었다. 180만 원. 거기서 1억을 만들어야 했다. 막막했다. 회사 동료에게 빌릴까도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김밥 하나랑 물을 샀다. 3,000원이 나갔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김밥을 뜯었다. 목에 걸렸다.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유진의 어머니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 민노 씨, 우리 딸이 이혼하자고 했다면서요? 재산 분할 제대로 해줘야 해요. 우리 딸이 8년 고생했어요.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근처 찜질방을 찾았다. 입장료 1만 5천 원을 내고 들어갔다. 락커에 짐을 넣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었다. 대형 수면실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 속에 나도 몸을 눕혔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나는 구석자리에 매트를 깔고 누웠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다. 8년이 뭐였지? 정말 뭐였을까? 팔로 눈을 가린 채 한숨을 쉬었다. 옆에서 누군가 코를 골았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유진과 준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악몽을 꾸었다. 유진이 웃으며 준혁과 손을 잡고 걷는 꿈이었다. 아침 7시 눈을 뜨자마자 세면실로 향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초췌했다.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있고 눈가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찜질복을 벗었다. 옷으로 갈아입은 뒤 락커를 정리했다. 거리로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회사에 출근해야 했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다. 2층 창가 자리에서 회사 건물이 보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진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노야, 괜찮아? 어제 조퇴했다며? 오늘 출근해.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응, 지금 가는 중이야. 커피를 다 마시고 회사로 향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진수가 다가와 물었다. 야, 너 안색 왜 그래? 어디 아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유진과의 추억, 준혁의 얼굴, 그리고 1억 원이라는 돈 모든 게 뒤엉켜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수가 밥 먹으러 가자고 했다. 돈이 아까워 거절하려다 그냥 따라 나섰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켰다. 야,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진수가 물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유진이랑 이혼했어. 진수의 눈이 커졌다. 뭐? 진짜? 왜? 나는 조용히 모든 걸 설명했다. 진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미쳤네, 그게 말이 돼? 8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현실이야. 진수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힘내라. 필요하면 돈 좀 빌려줄게. 괜찮아. 고마워. 내가 알아서 할게. 퇴근 후 다시 찜질방으로 향했다. 이제 거기가 내 유일한 잠자리였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찜질복으로 갈아입었다. 식당에서 비빔밥을 시켜 먹었다. 7,000원.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계산기 앱을 켜서 1억을 만들 방법을 고민했다. 대출을 받을까 생각했지만 내 신용 등급으로는 한도가 많지 않을 게 뻔했다.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음날 아침 회사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데 팀장이 다가왔다. 민노 씨, 잠깐 회의실로 올래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팀장이 문을 닫고 앉았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닙니다, 팀장님.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업무에 지장 없으면 됐어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인데 진행은 잘 되고 있죠? 파일을 열어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팀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네요. 계속 부탁해요. 회의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다. 그때 휴대폰에 유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재산분할 1억 언제 보내줄 거예요? 빨리 처리해주세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1억이라는 돈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란 말인가? 통장에는 고작 16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행으로 향했다.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창구 직원이 내 신용 등급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고객님, 현재 신용 등급으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8%예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3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단 3천만 원 대출 신청할게요. 서류를 작성하고 한참을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서야 대출이 승인되었다. 통장에 3천만 원이 찍히는 순간 허탈하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은행을 나와 회사로 돌아왔지만 오후 내내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다. 퇴근 후 결국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왜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1억은 당장은 어려워요. 3천만 원만 먼저 보내드릴게요. 나머지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유진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시간을 달라고요? 농담이에요? 당장 1억 다 보내주세요. 참았다. 유진 씨, 제 통장에 돈이 없어요. 3천만 원도 대출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유진은 비웃었다. 그래서요? 그건 제 알 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구해서 보내주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찜질방으로 향했다. 이제 찜질방이 내 집이었다. 2주가 흘렀다. 아직도 찜질방에서 생활 중이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내가 이혼하고 찜질방에서 산다는 이야기였다. 진수가 어느 날 나를 따로 불렀다.
야, 너 진짜 찜질방에서 자? 우리 집에 와서 자. 방 하나 비어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진수야. 찜질방도 나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진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찜질방 식당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변호사님. 상속 절차가 복잡하네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상속이라는 단어에 귀가 쫑긋 섰다. 문득 외할아버지가 떠올랐다. 5년 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는 평범한 교사였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다는 소식까지만 들었고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다. 라면을 다 먹고 휴게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혹시 할아버지 캐나다 가신 후로 소식 들으신 적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 연락이 끊겼어. 왜 갑자기 그걸 물어? 나는 얼버무렸다. 아니에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통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민호 씨 맞으신가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강성준입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설마 유진이 변호사를 선임한 건가?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5년 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이정수 어르신의 해외 자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언장에 김민호 씨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가 천천히 설명했다. 외할아버지께서 캐나다에서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계좌도 있으셨어요. 총 자산 규모가 약 80억 원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80억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다. 80억이요? 진짜요? 네, 정확합니다. 세금 제하고 나면 약 50억 원 정도 실수령 하실 거예요.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주변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듯 했다. 50억이라는 돈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급히 화장실로 뛰어가 찬물을 틀었다. 얼굴에 물을 끼얹고 거울을 바라봤다.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다. 꿈이 아니야, 이건 진짜야. 혼잣말을 내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끝이 떨렸다. 다음 날 나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자 중년의 변호사가 나를 반겼다. 민노 씨,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회의실 테이블 위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강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외할아버지께서 캐나다 밴쿠버의 아파트 세 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시세로 약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계좌에 약 30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네요. 나는 서류를 넘기며 눈으로 확인했다. 모든 게 진짜였다. 상속세 처리에 약 30억 원이 나갑니다. 실수령액은 약 5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절차는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올랐다.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요. 이 상속 재산이 전 배우자와 관련이 있나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전혀 없습니다. 이혼 후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요. 전 배우자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유진과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서류에 서명한 뒤 나는 빌딩을 나섰다. 하늘이 이상할 만큼 파랗게 보였다.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기분이었다. 찜질방으로 돌아와 매트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5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지? 일단 유진에게 줄 1억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상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조용히 지내야 했다. 유진이 눈치채면 일이 복잡해질 게 뻔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회사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기. 찜질방 생활도 당분간 그대로. 2주쯤 지났을 때 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노 씨, 상속 절차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입금될 예정이에요. 심장이 쿵하고 뛰었다.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금요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다. 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오후 2시쯤 알림이 떴다.
은행 앱에서 입금 확인.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켰다. 잔액 50억 3,247만 원. 숨이 멎었다.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다. 눈물이 흘렀다. 외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닦고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다. 다시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정리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진수가 다가왔다.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여? 좋은 일 있어?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니, 그냥 컨디션이 좀 좋아진 것 같아. 퇴근 후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VIP 창구로 안내받았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산관리 상담을 요청했다. 잠시 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매니저가 나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다. 고객님,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신가요? 그제야 실감이 났다. 나는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미리 생각해둔 계획을 설명했다. 부동산에 20억, 주식과 채권에 15억, 예금에 10억, 여유자금 5억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제가 적합한 상품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은행을 나섰다. 강남역 거리를 걸으며 명품 매장들을 바라봤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유진에게 송금했다. 정확히 1억 원. 잠시 후 문자가 도착했다. 입금 확인했어요. 이제 우리 연락하지 말아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유진과는 정말 끝이었다. 다음 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강남 역삼동의 고급 오피스텔을 알아봤다. 전세가 아닌 매매로. 중개인이 몇 군데를 안내해 주었고 그중 한강뷰가 보이는 50평대 오피스텔이 마음에 들었다. 매매가는 15억.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계약 진행해 주세요. 중개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계약금은 언제 준비 가능하신가요?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서명을 마치고 등기 절차를 진행했다. 2주 후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날 백화점에 들러 옷을 샀다. 명품 정장 3벌, 그리고 캐주얼 의류 몇 벌. 총 1,500만 원이 나갔다. 점원이 밝은 얼굴로 인사했다. 고객님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VIP 카드 만드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VIP 카드를 만들고 쇼핑백을 들고 나왔다. 이어서 강남에서 유명한 헤어샵을 예약했다. 디자이너가 내 머리를 손질하며 말했다. 고객님 얼굴형에는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실 것 같아요. 2시간 후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다. 찜질방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오피스텔 입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나는 강남의 비즈니스 호텔을 예약했다. 하루 20만 원짜리 객실. 체크인 후 방에 들어가니 깨끗한 침대와 책상, 큰 창문이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불과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SNS 계정을 열었다. 그동안 업데이트하지 않았던 계정이었다. 창밖에 야경을 찍어 올렸다. 짧게 한 문장만 썼다. 새로운 시작. 그 계정은 유진도 팔로우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나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노 씨, 지금 어디예요? 그 사진 어디서 찍은 거예요? 나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다음 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팀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민노 씨,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내 마음은 단호했다. 2주 후면 퇴사였다. 점심시간에 진수가 나를 따로 불렀다. 야, 너 진짜 괜찮은 거야? 갑자기 사직서 내고 호텔에서 지내고 무슨 일이야?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곧 알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정말 괜찮아. 그날 저녁 혼자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코스 요리를 즐기며 와인을 마셨다. 웨이터가 조심스레 물었다. 고객님, 식사는 만족스러우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훌륭합니다. 창밖에는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다. 와인잔을 들어 혼자 건배했다. 외할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이야. 유진에게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어.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결심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서초동의 대형 로펌, 그곳에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박준영 변호사를 만났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질문에 나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다. 유진과의 이혼, 상속받은 재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두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혼 후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입니다. 전 배우자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그 말을 듣자 한숨이 절로 나왔다. 혹시 전 배우자가 다시 접근할 수도 있을까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충분히 가능하죠. 돈 냄새를 맡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만약 접근해 온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썼고 착수금 500만 원을 지불했다. 이제 준비는 끝이었다. 며칠 후 오피스텔 입주일이 다가왔다. 가구와 가전을 주문하면서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집을 꾸몄다. 입주 당일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과 한강뷰가 한눈에 들어왔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어. 그 순간 진짜로 모든 게 새로워지는 기분이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거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새집 첫날. 유진이 분명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30분쯤 지나자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연속 5번의 전화도 무시했다. 그리고 곧 문자들이 쏟아졌다. 민노 씨, 전화 좀 받아요. 그 집 어떻게 산 거예요? 돈은 어디서 났어요? 우리 한 번만 만나요. 문자 내용을 보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다음 날 강남역 백화점으로 향했다. 명품 매장을 돌며 시계, 가방, 구두를 샀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눈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유진. 그리고 그 옆에는 준혁이 있었다. 민노 씨.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 유진 씨.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쇼핑백으로 향했다. 명품 로고가 선명히 보였을 것이다. 그 가방들 다 뭐예요? 어떻게 산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 돈으로 샀죠. 요즘 일이 잘 풀려서요. 옆에 있던 준혁이 불편한 얼굴로 끼어들었다. 형님 무슨 일 하시는데요?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건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유진이 다급하게 말했다. 민노 씨, 우리 커피 한잔 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시계를 보는 척하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약속이 있어서요. 잘 지내세요. 그렇게 돌아서서 걸었다. 뒤에서 유진이 나를 부르려 했지만 준혁이 팔을 잡았다. 야, 사람들이 보잖아. 그만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며 웃음이 나왔다. 계획의 첫 단계 완벽했다. 집에 도착해 쇼핑백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또 유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민노 씨, 무슨 일 있는 거죠? 말 좀 해줘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조금 더 끌기로 했다. 그날 저녁 강남의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혼자 식사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옆 테이블에서는 비즈니스맨들이 미팅을 하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나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다고.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는데 또다시 유진과 마주쳤다. 이번엔 혼자였다. 민노 씨. 그녀가 다가왔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말했다. 왜 이러세요, 유진 씨? 유진이 내 팔을 잡았다. 민노 씨,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줘요. 나는 유진의 손을 뿌리쳤다. 내 인생이 좀 바뀌었어. 그게 왜 당신이랑 상관 있죠? 우리 이미 남이잖아요.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도 8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요.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다. 할 말 없어요. 이제 각자 인생 사세요. 그리고 돌아섰다. 유진이 뒤에서 외쳤다. 민노 씨, 나 준혁이랑 헤어졌어요. 나 혼자 임신한 거 키우고 있어요. 그 말에도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며 창밖을 바라봤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유진 씨.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요. 그 말이 속으로 흘러나왔다. 며칠 후 유진의 소식이 들려왔다.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고 준혁이라는 남자는 이미 떠났다고 했다. 그녀는 나에게 다시 오고 싶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게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한때 나도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했고 나도 그 냉정함을 배워야 했다.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나서 사람들은 내 주변 태도를 바꿨다. 유진도 그중 하나였다. SNS에 올라온 내 사진들, 새 오피스, 고급 레스토랑, 명품. 그게 그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짐작은 갔다. 하지만 그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산 것도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며칠 후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 1만 25호 김민호 씨, 유진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짧게 말했다. 거절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날 이후로도 유진은 내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다. 민호 씨, 미안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지만 나는 읽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내 일부였다. 아름답지만 동시에 나를 무너뜨렸던 기억이기도 했다. 백화점에서 그녀를 다시 봤을 때 유진은 울고 있었다. 민호 씨, 미안해요. 내가 미쳤었어요. 준혁이가 날 버렸어요. 나 혼자 아이 키우고 있어요. 나는 차갑게 그러나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다. 유진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에게 남은 건 추억뿐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매장을 떠났다. 밖으로 나왔을 때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건 제 알 바 아닌데요. 유진이 내 팔을 붙잡았다. 민호 씨, 사실 이 아이가 준혁이가 아니라 당신 아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나는 그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직접 준혁 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돌아 걸었다. 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울렸다. 민호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백화점 안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다. 그 순간 유진의 얼굴이 새빨개지는 게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진이 울고 있겠다는 것도, 돈 때문에 후회하고 있을 거라는 것도 굳이 짐작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에겐 상관없는 일이었다. 며칠 뒤 유진이 내 회사 앞까지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는 이미 한 달 전에 퇴사한 뒤였다. 김민호 씨는 한 달 전에 퇴사하셨어요. 경비가 그렇게 말했다더라.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유진의 얼굴이 눈에 선했다. 텅 빈 표정이었겠지. 나는 새로 시작하고 있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상. SNS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이라고 올린 그 말은 진심이었다. 지나간 2년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그런데 2주쯤 지났을까? 유진에게서 편지가 왔다. 민호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 잘못을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편지를 읽고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전 부인이 계속 접근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예상한 대로군요. 이제 함정을 놓을 때가 됐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짜드릴게요. 일주일 후 나는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커피 한잔 할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곧 답장이 왔다.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나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를 골랐다. 그날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들어섰다. 유진은 이미 와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나를 보며 일어섰다. 민호 씨,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유진 씨가 계속 연락해서 한 번쯤은 만나야 할 것 같았어요. 유진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민호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준혁이는 날 버렸고 나는 혼자예요. 나는 아무 표정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녀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이 아이도 있고요. 나는 손을 빼며 조용히 말했다. 유진 씨, 당신이 그 아이는 준혁 아이라고 했잖아요. 유진이 급하게 내 눈을 바라봤다. 아니에요.
사실 당신 아이일 수도 있어요. 시기가 애매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한때는 나를 미치게 했던 이름이 이제는 아무 울림도 주지 않았다. 속으로는 허탈했지만 나는 최대한 표정 관리를 했다. 정말요? 그럼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유진이 눈빛에 희망을 담고 내게 물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신뢰부터 회복해야죠. 유진 씨가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녀는 다급하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뭐든지 할게요. 나는 가방에서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다. 이 각서에 서명해 주세요. 준혁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거짓말이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에요. 유진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50억이라는 단어가 그녀 머릿속을 스쳤는지 곧 펜을 들었다.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그녀가 서명하자 나는 서류를 접어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다. 고맙습니다. 이 각서는 공증을 받을 거예요. 그래야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요. 유진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카페를 나서자마자 나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각서 받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바로 공증 받으러 가세요. 나는 곧장 공증 사무실로 향했다. 서류 위에 공증인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일주일 뒤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노 씨, 언제 또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이번 주말에 만나죠. 투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말 유진은 잔뜩 기대한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 씨,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같이 투자하실래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무슨 사업인데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수익률이 꽤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속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좋아요. 얼마나 필요해요? 일단 3천만 원 정도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보죠. 알겠어요. 투자할게요. 다음 날 그녀는 정말로 내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했다. 나는 입금 내역을 확인하곤 곧바로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유진이 돈을 보냈어요. 좋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생겼네요. 녹음도 계속하고 계시죠? 네,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유진과의 만남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녀가 50억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한 달쯤 지났을까? 유진은 점점 초조해졌다. 민노 씨, 투자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 진행 상황 좀 알려줘요.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불안했지만 참는 눈치였다. 50억을 생각하면 3천만 원 정도는 감수할 만하지. 그런 계산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2달이 지나자 그녀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일부러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여러 번 내게 문자를 보냈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내 집 앞까지 찾아왔다. 경비가 허락했는지 이번엔 로비까지 올라왔고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다. 민노 씨, 문 열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는 안에서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다. 옆집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쳐다봤다. 결국 유진은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유진은 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를 바꾼 뒤였다. 나는 완전히 잠적해 있었다. 그녀와의 관계에서 더는 어떤 말도 변명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유진의 부모님도 나와의 이혼 이후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을 것이다. 일주일쯤 지나 유진은 아들을 낳았다고 들었다. 병원비로 200만 원이 들었고 남은 돈은 3,300만 원 뿐이었다는 얘기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아기를 안고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았겠지. 밤마다 울음소리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이다. 어느 날 유진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민노 씨, 나 아기 낳았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투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그 문자를 보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끝내야 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답장을 보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정의로 오세요. 주소는 서초동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 문자를 보고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드디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월요일 아침 유진은 아기를 친구에게 맡기고 사무실로 찾아왔다. 고층 빌딩 20층 회의실. 나는 변호사 박 씨와 함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다. 민노 씨, 무슨 일이에요? 왜 변호사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박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유진 씨,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앉자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펼쳤다. 유진 씨가 민노 씨에게 접근한 목적이 상속받은 재산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진 씨가 직접 서명한 각서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유진이 친구에게 한 통화 내용이었다. 50억만 손에 넣으면 돼. 민노한테 잘 보여서 재산 일부라도 받아내야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통화를 어떻게 녹음했는지조차 모르는 눈치였다. 그리고 이 각서를 보세요. 유진 씨가 준혁과의 불륜을 인정하고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그 각서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그때 서명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런 후회의 표정이었다. 또한 유진 씨가 민노 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받은 3천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되었습니다.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노 씨,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용서는 없어요. 유진 씨, 당신이 먼저 날 버렸잖아요. 8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준혁과 바람 피우더니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다시 접근한 거잖아요. 박 변호사가 이어 말했다. 민노 씨는 유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위자료와 투자금 반환 총 8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무너질 듯 앉아버렸다. 8천만 원요? 내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요? 박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건 유진 씨 문제입니다. 2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회의실을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지는 게 보였다. 모든 게 끝났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며칠 뒤 재판 날짜가 잡혔다. 그녀는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다고 들었다. 재판 당일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말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하세요. 박 변호사가 녹음 파일, 문자, 각서, 통화 내역을 제출했다. 그녀가 나에게 접근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는 증거들이었다. 피고 측 변론하세요. 국선 변호인이 일어섰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판결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재판장은 증거를 확인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나도 그녀도 알고 있었다. 피고 유진은 원고 김민호에게 위자료 5천만 원, 투자금 반환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유진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재판장님, 저는 돈이 없어요.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분할 납부를 원하시면 원고 측과 협의하세요. 재판이 끝나자 유진이 내게 다가왔다. 민노 씨, 제발 용서해줘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분할 납부라도 하게 해줘요. 나는 잠시 그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유진 씨,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법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뒤돌아 법정을 나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1년이 흘렀다. 나는 역삼동에 있는 6층짜리 소형 빌딩 하나를 매입했다. 40억짜리 건물이었고 1층은 카페, 2층부터 6층까지는 사무실로 임대를 줬다. 매달 2,5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들어왔고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건물 1층에 있는 카페는 내가 자주 가는 곳이었다. 그곳의 사장 수아는 밝고 따뜻한 성격의 33살 여성이었다. 어느 날처럼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아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로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네, 오늘도 부탁해요. 그녀가 커피를 가져오며 조심스레 물었다. 사장님은 항상 혼자 오시네요. 가족은 안 계세요?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이혼했어요.
지금은 혼자 지내요. 수아의 얼굴에 미안함이 스쳤다. 아, 죄송해요. 괜한 걸 여쭤봤네요. 나는 손을 흔들며 웃었다. 괜찮아요. 이제는 다 정리된 일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알고 보니 수아도 2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했다. 한 달쯤 지나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아 씨,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그녀는 살짝 놀란 듯 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사장님.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금요일 7시는 어때요? 금요일 저녁 우리는 강남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수아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고 정말 아름다워 보였다. 사장님, 오늘 멋지시네요. 수아 씨도요. 정말 예쁘세요. 식사 내내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3년 전 이혼 후 카페를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재밌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혼 후에야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뿐이죠. 앞으로가 중요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도 보러 갔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나는 용기를 냈다. 수아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그녀는 놀란 듯 하다가 환하게 웃었다. 네, 사장님. 저도 사장님 좋아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조용하지만 따뜻했다. 내 마음의 공허한 틈이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휴대폰에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노 씨, 행복하게 사세요. 정말 미안했어요. 나는 내 잘못을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6개월 후 나는 수아에게 청혼했다. 한강공원에 바람이 부는 저녁, 나는 반지를 꺼내며 무릎을 꿇었다. 수아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저도 기꺼이요.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불러 조용히 치렀다. 그날 나는 비로소 지난 모든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나는 수아와 함께 웨딩홀에 서 있었다. 신랑 측 하객석에는 진수와 회사 동료들이 앉아 있었다. 진수가 환하게 웃으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민호야, 정말 축하해. 요즘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고마워, 진수야.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결혼식이 끝난 뒤 우리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다. 바닷가를 따라 손을 잡고 걸으며 수아가 말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다. 나도요, 수아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내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수아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했고 나는 빌딩 관리 일을 하며 여유롭게 살았다. 어느 저녁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다. 창밖으로는 한강 야경이 반짝였다. 여보, 내가 문득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수아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일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아요. 돌이켜보면 그 이혼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1년 후 수아는 임신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수아를 힘껏 안았다. 정말이야?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응, 여보. 이제 우리 가족이 늘어나요. 그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 후로 나는 수아를 정성껏 돌봤다. 산부인과 검진도 함께 가고 태교에도 온 신경을 쏟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나는 날 나는 수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건강한 딸이었다. 여보, 고생했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네요.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진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퇴원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한쪽엔 아기 침대와 귀여운 용품들이 이미 준비돼 있었다. 밤에 아기가 울면 내가 먼저 일어나서 달랬다. 그럴 때마다 수아는 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여보, 당신 정말 좋은 아빠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2년이 흐른 지금 나는 여전히 빌딩 관리 일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 수아는 카페를 확장해 지점을 하나 더 열었다. 주말마다 우리는 딸을 데리고 공원에 간다. 이제 딸은 걸음마를 시작했다. 아빠. 딸이 내게 달려오며 두 팔을 벌렸다. 나는 그 작은 몸을 번쩍 들어 올리며 웃었다. 우리 딸 잘한다. 옆에서 수아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여보, 행복한 가족 사진 잘 나왔어요. 나는 수아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8년 전 유진과의 결혼은 지옥 같았지만 이제야 진짜 행복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수아가 내 뒤에서 조용히 안으며 물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진짜는 시간이 지나도 빛나는 것 같아요. 당신과 우리 딸이 내 인생의 진짜예요. 수아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나도 여보가 내 인생의 진짜예요. 우리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내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라고. 그리고 그 시작은 분명히 행복이었다.